헬로티비 뉴스 경인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입은 김포시 요양병원 화재 사고. 사고 당시에 검은 연기가 병실로 확산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소 탱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깨진 창문 위로 검은 연기 자국이 남아있고 환자들이 침대에 누운 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와 보호자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송시키느라 분주합니다. 김포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 병원 안에 있던 환자들이 밖으로 급히 대피한 겁니다. 연기가 동쟁이로 날아오더라고. 창문을 깨는 바라 깨니까 연기 밖으로 나가고 119 안고 오셨어, 그분이. 이날 사고로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각 병원 건물은 전기 검사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단됐던 상황.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는 전력 공급이 차단되자마자 보일러실 쪽에서 펑 소리가 난 뒤에 검은 연기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가스. 이상한 가스 같은 거 봐. 순식간에 다 시커매져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막 가스 때문에 사람들 숨도 못 쉬고 그 상황에서 구조하고. 당시 폭발이 발생한 보일러실에는 가스 보일러와 산소 탱크가 함께 위치해 있던 상황. 소방당국은 사고 직전 정전으로 인해 중증 환자에게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산소 탱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번 화재는 요양병원에서 발생을 했죠. 다행히 현장 구조팀의 빠른 대응으로 대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빠른 대피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세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처음 불이 난 건 4층 요양병원 안에 있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불은 밖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보일러실에서 새어나온 연기에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터지는 소리 나간다고 그래. 터지는 소리 나더라고. 이 소리. 그래서 문 열고 나오니까 그쪽에서 연기가 시커먼 연기 팍 나오더라고요. 연기가 꽉 차니까 나 못 가겠더라고요. 뭐 보이지 않아서.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는 모두 132명. 대피는 빨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이 계단으로 환자 모두를 1층까지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중증 환자였던 2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고 4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위독한 환자는 모두 8명.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워낙 고령인데다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도 많았던 탓인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누워 있으셨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후송해야 돼서 지금 현장에 일단은 병원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 흡입한 부분 또 아니면 다 고령자시기 때문에 그 차후에 또 어떤 합병으로 인해서 또 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병원 화재. 빠른 대피가 이루어졌지만 인명피해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 김포 화재 참사에서 보듯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인데다 소방시설까지 부실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 화재는 한번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010년 10명의 사망자를 낸 포항 요양병원 화재를 비롯해 2014년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해 밀양 요양병원 화재 당시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노령의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피가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출입문 앞을 막고 있고 비상구에도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수화전이 각종 수화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내려가니라고 지금 저희가 못한 거예요. 이 밖에도 닫혀 있어야 하는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하면 비상 유도등은 꺼져 있습니다. 정부가 재작년 전국 요양병원 5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 부실 등 총 11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행하는데 알면서도 그쪽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설치 대상을 확대해 지난 8월부터는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용으로 절대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열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작동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배연 설비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김포 요양병원 역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지만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환자 상당수가 연기를 마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수는 1,400여 개로 최근 10년 새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소방시설, 요양병원 화재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지역에서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의회 상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 끝에 해당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500여 명이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와 이슬람교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집회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부천시의회 일대에는 경찰 병력 3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부천시의회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해당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은 인권 보장을 위해 이번 조례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부천 시민이고 부천시 의회에서 이 논의가 된다고 해서 의사를 표명하러 왔고 어수선한 상황 속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반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뭔가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들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이념적 논쟁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비공개 투표를 진행한 끝에 해당 조례안들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정치권이 제2경인선의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의 경유를 위해서 함께 힘을 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심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부천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제2경인선이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를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2경인선의 옥길 경유는 옥길 지역 주민들의 수건, 주민들은 옥길 경유를 희망하는 청원서도 지역 정치권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선단을 꼭 감춰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옥길을 포함한 변경 노선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마친 상황. 결과 비용 편익비는 1.05로 기준인 1을 충족했습니다. 제2경인선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경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에 제2경인선의 노선 변경을 정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 옥길동 주민들은 서울과 인천으로 통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그동안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는데요. 제2경인선 노선 변경 추진 소식에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철역 위치를 두고 혹여나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정치권이 제2경인선 옥길 경유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소식에 옥길동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전철역이 없고 버스 노선이 부족해 불편했다며 전철이 생겨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이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버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근에 뭐 서울로 출근하거나 뭐 인천 쪽이나 이쪽 갈 때도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전철 들어오면 너무 편리하죠. 전철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꼭 전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옥길동 주민들은 지난 6월 제2경인선 유치를 위한 시민 추진단을 발족하고 광역철도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던 상황. 당시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노선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노선의 옥길동 경유가 확정되기도 전에 역 위치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 위치가 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단지랑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단지 간의 어떤 반목이나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하철이 선물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경인선이 옥길동을 경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싹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향과 파주 일대에서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한창인데요. 27일까지 46개국에서 출품된 152편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사마를 위하여. 시리아 내전 중 아이를 출산한 저널리스트가 혼돈과 불안의 한복판에서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목포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건너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횡단하는 청년들. 다양한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레츠 피스를 외칩니다. 올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화를 원하는 것도 이상하고 바라는 것도 이상하고 주체적으로 평화를 하자. 이제 레츠 피스라는 이름으로 그 브라질 타악기 치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집중을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고 평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외치면서 다녀볼까? 8년간 북한으로 간 피에르 올리베라 감독의 평양 기록기인 평양유랑도 흥미롭습니다. 평양의 관광지, 놀이공원, 농촌마을과 같은 일상을 담아냅니다. 46개 국가에서 출품된 152편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가 시선을 끕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64편의 한국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깊어가는 가을밤에 그 야외 상영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눈여겨보시면 멋진 어떤 그런 나만의 다큐멘터리를 한 편 건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부천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1시 29분쯤 김포 월곤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두 공장의 건물 7개 동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플라스틱 공장 내 천막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공장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김포 주요 지역 5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견인 차고지가 없어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견인 차고지를 마련해 견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사우동 학원가, 장기역 사거리와 운양역 사거리, 구례동 상업단지 등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5곳에서 시범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주차 위반 차량은 걸포동 견인차고지로 견인되며 주차 위반 과태료와 견인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경기 서부 하나센터와 부천시 덕유 사회복지관이 다음 달 5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남북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통일의식 증진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는 남북 주민과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코요테의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이 단백질 보충 메뚜기 양갱을 주제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대체 식량으로서 식용곤충을 주목하고 바로 알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방문객들은 메뚜기의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메뚜기로 직접 양갱을 만들어 먹어보는 등 식용곤충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은 오는 12월에는 꿀벌이 준 선물 밀랍을 주제로 입술 보호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고공농성의 단식 농성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G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주노총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갈등이 커져가는 한국GM, 이강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희망하며 고공농성 그리고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먼저 이진숙 국장님, 현재 투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월 26일부터 단식과 고공농성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단식은 길어지면서 건강이 너무 우려돼서 저희가 좀 만류를 해서 네. 지난 9월 20일 네네. 단식 26일까지 하고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네. 고공농성은 이영수 씨가 지금까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고공농성 하고 있는데 29일차 됐습니다. 29일차. 네. 시민사회단체도 현재 지금 그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광호 차장님,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그만큼 이번 한국GM 비정규직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어떤 촉구 차원의 노력을 같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한국GM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한국GM을 통한 1, 2, 3차 이상의 밴드, 지역 중소기업의 네. 어떤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차원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준숙 국장님, 복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부평에 얼마나 됩니까? 부평 공장에 38명이 있고요. 네. 그 작년에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1000명쯤 해고가 됐었는데 네. 그중에 부평으로 복직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8명의 조합원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 4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다발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법원은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진숙 국장님, 그런데도 복직이 쉽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1월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GM에 소속된 노동자다라는 소송을 낸 네네.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작년 1월에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8일에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민사소송과 별개로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2018년 7월경에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한 1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기소를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축으로 지금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께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의회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장, 그리고 특히 부평구청장이라든지 인천시장이 이것에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노력들과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자치단체장에는 그런 노력을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요. 전에만 보더라도 예전에 그 한국GM에 있는 입구에 비정규직들이 고공농성을 벌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직접 자치단체장들이 나서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줬었는데, 네. 이번 것도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뭐 법적이나 정치적, 행정적인 어떤 조치는 안 될지언정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들에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 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에 일자리위원회도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네. 관련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사조 적자를 받는데 파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 교섭이 노조로서는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회사가 안을 안 내죠. 안을 네. 안 내기 때문에 교섭이라는 거는 우리도 안을 내면 이제 조정의 여지를 두고 이제 요구안을 전달을 하는 건데, 안을 안 내기 때문에 이제 교섭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던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아시겠지만 이번 한국GM 지부의 임협은 요구안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임금성, 아무래도 임투니까 임금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공장이 뭐 폐쇄되니 많이 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복지가 상당 부분 후퇴를 했습니다. 그걸 어느 수순에서 복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하나가 이제 미래 발전 전망과 관련된 게 있는데, 그 언론이나 이제 사회에서 많이 우려되는 게 세 번째 요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공장이 유지되고 한국GM이 철수하지 않고 좋은 기업으로 이제 부평에 남아 있는 거를 가장 원하는 건 사실 언론이나 정치권보다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구안에 대해서 한국GM 지부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글로벌 GM의 생산 계획에 따르겠다. 이 문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군산공장 폐쇄 과정도 그러했는데, 글로벌 GM은 항상 지시하지 그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죠. 뭔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이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더욱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인데요. 이진숙 국장님, 민주노총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세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 투쟁을 시작할 때 추석 전까지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지역사회 단식을 더욱 확대하고 민주노총 결의대
등 네. 민주노총의 내부 투쟁도 확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인천시, 인천 정치권 그리고 지금 기소를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 노동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과 검찰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끔 이쪽을 상대로 하는 투쟁 이렇게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을 나갈 생각이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사측이 입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10월 안에 최대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이어 금융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전기차 산업밸리로 육성해 김포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기존의 많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고 김포 역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두 분의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포시가 의욕적으로 대구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이면 김포시 대구면 건물들 일원에 약 156만 평에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개성과 한겨레 연결한 해상교육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김포시 이제 전기차, 첨단 소재 부품 그리고 지능형 기계 산업 중심의 신산업 거점 도시를 이제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예비지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 구조가 대상 최종 선정은 오늘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물론 이제 김포시는 이 황해 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구 지역 선정을 위해서 지난 19일 날 금융사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금융사는 교보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했고요. 또 앞서 5일에는 건설사 협약식도 체결했는데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관세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금도 뭐 내지 않고 외국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국에 7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성공한 곳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포시도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평가는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뭐 인천이나 그 부산, 그 광양 같은 것은 이제 상당한 그런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지정된 곳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경제 특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게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건 완전히 면제가 되고 지방세라든가 특히 관세는 5년 동안 100%를 면제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하기에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망보다는 이것이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과거의 예를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포가 지정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단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접경 지역이라서 어떤 그 북한과의 뭐 리스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그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북 경협이 이제 활성화되면 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항만과 이제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김포는 이제 인천항도 가깝고 김포공항이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그 4군데가 지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흥 정왕하고 백옷, 그다음에 그 안산의 대부 그리고 김포 대구시인데요. 이곳들이 이제 각자의 그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다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아주 인접해 있는 김포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400번 도로를 통해서 지금 인천공항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또 김포공항도 물론 국내도 중요한데요. 김포공항도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도로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좀 펼쳐져 있어서 지리적으로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큰 배후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서 그래서 전문 인력을 끌고 오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최근에 그 김포 한강 신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로서는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들어오느냐, 입지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전기차 관련된 대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유치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해외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전기차 같은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에서는 해외에서는 이제 웨이차이 그룹 그리고 중통버스, 중국 구명 철도 기업 이제 장한자동차, 하이거 등을 좀 거론했고요. 국내로는 CJ 대은통운, SK 네트워크스, SK 이노베이션, 또 한신자동차, JJ모터스, 한국전기자동차 연합회 등 총 50개 업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업이 뭐 삼성이나 LG 등 뭐 전기 배터리 같은 큰 대기업들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 김포시 자체는 풀뿌리 산업, 이 산업을 좀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에 최근에 이 무역 보복 관련돼서 풀뿌리 산업 상당히 중요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가 이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달 안에 산자부 예비 신청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비 신청서를 내게 되면 언제쯤 지정 확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김포시는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해서 9월 말쯤 이제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한 12월, 일단 계획상은 12월 초순에 돼 있지만 김포시는 일단 말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초까지 또 길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서류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좀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관련된 정한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정한시장은 조금 분위기는 좋다. 기류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걸 오픈하려고 하지 않은 시에서 이유는 다른 시에서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든 걸 다 오픈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바로 쫓아와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참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저도 거기 첨언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은 어떤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4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황해 경제권, 그 환황해 경제벨트라는 측면에서 조금 위까지 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일종의 뭐 꼭 그 검증된 거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추가 지정이 좀 경기도에서는 많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군구 기초 의원들이 체육회를 빙자해 대낮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기초의원 95명을 비롯해 180명이 참석한 행사였는데요. 더구나 체육회를 한 곳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 복구로 분주했던 강화도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데요. 자세한 내용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이도영 홍익 정경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태풍 피해 복구가 한창인 곳에서 인천시 기초의원들이 술판을 벌였다. 처장님,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사건인데요. 9월 17일이면은 태풍이 인천 강화 지역을 관통한 바로 직후거든요. 9월 17일 강화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평일날 대낮에 인천 지역의 기초의원, 군구의원 95명과 공무원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벌인 거예요. 평일날 대낮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 것도 그리고 태풍 지역에서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체육 행사도 있었지만은 점심 식사 전후로 해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술 먹고 이런 행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대회가 일어난 곳이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었던 강화도이기 때문에 더 분노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20일 날 정부에서는 강화도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네, 많은 피해를 입었죠. 인천 지역이 그 당시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곳이 한 100억 정도의 예산 피해가 있다고 이제 잠정 집계해서 거기는 피해 복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건 70억 정도, 70%가 강화도 지역이 집중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에 있는 피해도 많았고 공공시설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 복구가 있는 중간이라고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자원봉사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9월 17일에도 이제 군 장병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던 때인데 그런 행사를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죠. 네. 피해 복구 지역에서 기초 의원들이 봉사활동은 못할지언정 술판을 벌여서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도영 소장님, 180명 가량이면 이제 대규모 행사인데 군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체육대회가 자주 열립니까? 인천시 전체 군구의회, 그러니까 기초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회에서는요, 특히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로 자기 그 소속 지자체에 있는 그 의회별로 아니면 뭐 상임위별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 인천시 전역에 있는 기초의원 전체가 모였다는 것 자체는 나름 의미 있게끔 아마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싹쓸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물론 강화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긴 하지만 10개 군구의 의장이 모두 민주당 출신 의장이란 말이에요. 뭐 의장들 뭐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뭐 잘 얘기가 됐겠죠. 한번 해보자, 친목을 다져보자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손쉽게 이번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더 만남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네,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95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64명이고 또 자유한국당 소속이 31명이니까 뭐 이런 면에 비춰봐도 민주당 우위의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강화도에서 치러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군구 의원들하고 강화군수 쪽하고 이제 관련된 의견들을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저께 어제 들어봤더니 일단은 강화군의 특산물을 사가지고 좋은 취지의 행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 강화 군민들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봉사활동하는 더 적절했던 거죠. 그리고 강화군의 특산물을 사가지고 좋은 뜻 했다라고 하는데 이 특산물이 다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사가지고 본인들 체육 행사를 해가지고 경품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이 행사비가 지금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군구별로 매년 700만 원씩의 협회비를 내고 있어요. 군구 협의회 운영할 수 있는 협회비를 내서 7천만 원을 모으면은 4천만 원 전국 단위 협회에 납부하고 3천만 원은 지방자치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 3천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이 행사성의 체육 행사에 썼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민의 혈세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앞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당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월요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사태를 만들었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송광식 동구의회 의장,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된 참여했던 모든 의원들이 그리고 관련된 기초의원들이 공동으로 시민들에게 석고되지 않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졌는데 이게 본인들이 낸 회비가 아니라 시민들이 낸 혈세거든요. 이 혈세가 엉뚱하게 쓰여졌으니까 이 혈세를 전액 반납을 해라. 그리고 오늘도 생각을 한 번 더 해봤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소방본부대에도 가서 자원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복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를 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일단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그 이제 면담을 1차 면담을 했는데 1차 면담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기에는 송광식 의장하고 그리고 연수구의 의장, 남동구의 의장 이렇게 세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논의를 못했다. 어떻게 할지. 예, 왜냐면은 본인들이 올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는데 9월달 정기 모임은 체육대회로 대체했고 이제 다음 정기 모임은 10월달에 있다. 그런데 10월달에 아직 못해서 이 논의를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그게 끝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실망스러웠던 거죠. 이게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기초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가중되는데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의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기초 의회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만났을 때도 굉장히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화군에 있는 군 의원들이든
강원의 군수든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이랬겠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넘기네요. 우리는 가기 전에 몰랐다. 이렇게 언론이 많이 났는데도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본인들의 이제 군구는 돌아다니면서 다 태풍 피해에 대해서 돌봤는데 강화군이 그런 줄은 몰랐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는 아직도 난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어떤 책임과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권력 감시 활동이다 보니까 기초의원들, 특히 뭐 이렇게 단체장들에 대한 권력 감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뭐 기초의원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제대로 감시되고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시민단체 입장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전구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막가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벌어진 사태도 기초의원들이 전혀 주민들의 눈치나 주민들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가 술을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의문만 한번 가졌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행정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은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나 의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어떤 검증과 감시 견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송광식 의장을 비롯해서 기초의원들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어떤 사죄라든지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과연 당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됐는지에 대한 저희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삼촌 아시는 분이 저기 광주에서 이제 감독님을 하시거든요. 실업팀 감독님을 하시는데 저 보고 이제 한번 레슬링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는데 저는 싫다고는 했는데 막상 일반 중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공부가 그때는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레슬링 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오전에 웨이트랑 체력 훈련이나 이제 섞어서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요. 이제 오후에 레슬링 할 때 수원시청 선수들이랑 같이 스파링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이라서 좀 특별해서 제가 이제 출전한 경기가 레슬링 그리코로 마냥이거든요. 97kg. 이제 거기서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요. 시합 들어가면 체력이 좀 딸려서 많이 지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것만 좀 보완해서 시합을 나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이란이랑 했을 때 경기가 전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주니어 시합 때부터 아시아 선수권 나가서 이란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합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이란을 처음으로 이겨봐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중학교 운동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 또래 친구들 다 존경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당연히 신건호 선생님이라고 말할 거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고 성적도 제일 많이 내고 했으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면은 존경하겠죠. 100회 전국체전
저희 부천시청 레슬링 팀 선수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좋은 성적 내서 부천으로 다시 잘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